조선 어느 고을의 큰 장터. 그날 장터 한복판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흙먼지 묻은 손, 그리고 왼쪽 뺨부터 턱 아래까지 길게 남은 오래된 흉터.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흉터년, 재수 없는 계집, 도둑의 딸. 여인의 이름은 설연이었습니다. 설연은 장터에서 바느질을 해주고 짐을 나르며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곡 창고에서 쌀새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설연의 보따리에서 쌀 한 줌과 찢어진 장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봤느냐? 인연이 훔친 게다. 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애비도 10년 전 세곡 도둑이었다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얼굴부터 흉하잖아. 사람들의 말이 돌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장터 끝 객주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이는 고을에서 제일 인색하기로 소문난 객주 최노인이었습니다. 밥 한 숟갈도 그냥 주지 않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앉아도 돈을 받는다는 노인. 그런 최노인이 설연을 내려다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 객주 안방으로 들여라.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흉터 있는 여인을 제일 인색한 객주가 그것도 안방에 들인다니.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분명 저 계집에게 돈 되는 구석이 있는 게야. 하지만 그날 밤 객주 안방에서 펼쳐진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은 불에 그을린 낡은 장부 하나를 설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 글씨를 알아보겠느냐? 설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죽은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사라진 쌀새섬. 설연은 오래전부터 장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얼굴에 남은 흉터. 어린 시절 큰 불에서 살아남은 뒤 생긴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고 흉하다 했고 재수 없다 했습니다. 설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낮에는 찢어진 옷을 꿰맸고 저녁이면 객주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드나든 곳은 최 노인의 객주였습니다. 최 노인은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마당을 쓸어라. 바느질 값은 실값 빼고 주마. 쓸데없이 사람들 눈에 띄지 마라. 말은 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노인은 설연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사치들은 설연이 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소금을 뿌렸지만 최 노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마라. 그날도 설연은 객주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세곡 수레가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나라에 바친 쌀이었습니다. 설연은 짐을 옮기다 쌀자루수를 세웠습니다. 20섬. 그런데 창고 안으로 들어간 것은 17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섬은 창고 뒤쪽 좁은 길로 빠졌습니다. 설연이 그쪽을 바라보자 양반댁 심부름꾼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딜 기웃거리느냐? 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쌀자루는 관아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심부름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년이 뭘 안다고 묻느냐? 그날 저녁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곡이 사라졌다. 쌀새섬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곧장 설연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 보따리를 뒤져봐라. 설연은 놀라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정 둘이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쌀 한 줌과 찢어진 장부 조각이 나왔습니다. 서련은 그 종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누가 넣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둑이다. 역시 그 아비의 딸이구나. 서련은 바닥에 밀쳐졌습니다. 그때 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훑어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양반댁 심부름꾼이 말했습니다. 객주 어른, 이년은 세곡 도둑입니다. 최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데려가야겠구나. 내 객주에서 부려먹으면 되겠지. 안방에 들이신다 들었습니다만 최 노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내 집에서 어디에 재울지는 내가 정한다. 그 말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서련은 장터에서 쫓겨난 몸으로 최 노인의 객주 안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객주 안방의 비밀. 객주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술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안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 흔들렸습니다. 서련은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장터에서 맞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작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상처에 발라라. 서련은 사발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구석에 낡은 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중 하나를 꺼내 서련 앞에 놓았습니다. 겉장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 글씨를 알아보겠느냐? 서련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쌀의 양을 표시하는 작은 점, 날짜 옆에 긋던 짧은 선, 숫자를 적는 묘한 버릇, 모두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왜 어르신께 있습니까? 최 노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한유는 도둑이 아니었다. 서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세곡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세곡을 훔치다 들켜 불을 지른 도둑으로 몰렸고 그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어린 서련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생긴 상처가 얼굴에 흉터였습니다. 최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세곡을 훔친 건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 박아전, 노행수, 그리고 김진사댁이 손을 잡고 쌀을 빼돌렸다. 서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못했다. 내 객주가 망할까 두려웠다.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최 노인은 오늘 나온 장부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 조각은 내가 훔친 증거가 아니다. 10년 전 장부에 빠진 조각이다. 누군가 너를 다시 도둑으로 만들려 한 게다. 서련은 장부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사라진 쌀새섬의 흔적도 여기 있다. 서련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섬이 들어온 날 17섬만 창고에 적혀 있었습니다. 빠진 새 섬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먹이, 손님상, 젖은 쌀 패기. 서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최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찌 아느냐? 말먹이로 새 섬이나 쓸 수 없습니다. 손님상에도 그렇게 많은 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젖은 쌀이라면 냇가에 버린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냇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장부를 읽었다. 서련은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밝혀야겠습니다. 쌀의 길을 따라가다. 그날부터 서련은 객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최 노인이 서련을 가둬두고
부려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령과 최 노인은 장부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장부, 오늘 장부, 세곡 창고 출입 기록. 서련은 이상한 표시를 찾아냈습니다. 붉은 점 하나, 검은 줄 2개, 비뚤어진 동그라미. 그 표식은 사라진 쌀이 나오는 곳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최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서련은 장부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쌀의 길입니다. 쌀의 길? 이름은 지워도 길은 못 지운다. 아버지가 하시던 말입니다. 서련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세곡 창고에서 빠진 쌀은 객주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길은 달랐습니다. 좁은 뒷길을 지나 김진사댁 별채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질고 점잖은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흉년 때마다 백성들에게 죽을 나눠주며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세곡으로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서련에게 낡은 장옷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쌀이 또 움직일 것이다. 서련은 장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겁나면 돌아와도 된다.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을 겁내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깊은 밤, 서련과 최 노인은 세곡 창고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박아전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행수의 장정들이 쌀자루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사댁 심부름꾼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서련 그 계집만 도둑으로 넘기면 끝이요. 서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최 노인이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객주 마구간으로 간다던 쌀이 왜 김진사댁 수레에 실리는지 보러 왔소. 박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객주 어른, 이 밤중에 무슨... 최 노인은 수레에 묶인 나무패를 가리켰습니다. 저 표식 장부에도 있더군. 서련은 재빨리 수레 옆으로 다가가 나무패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장부와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 검은 줄 2개, 비뚤어진 동그라미. 이제 증거는 잡혔습니다. 관아에서 열린 장부.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은 일부러 서련에게 포승을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집을 관아로 데려가겠다.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붙었습니다.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도둑의 딸이 어디 가겠어. 서련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박아정과 노행수, 김진사댁 심부름꾼이 와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세곡을 훔쳤느냐? 서련이 답하기도 전에 박아전이 나섰습니다. 날이 증거가 분명합니다. 저 계집의 보따리에서 쌀과 장부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아비도 10년 전 세곡 도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이 아이가 도둑이라면 이 장터의 장부도 도둑입니다. 사또가 눈을 좁혔습니다. 무슨 뜻이냐? 최 노인은 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펼쳐라. 서련은 포승을 풀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련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그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곡식의 수는 압니다. 그녀는 장부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세곡 20섬이 들어왔지만 장부에는 17섬만 적혔습니다. 나머지 3섬은 말먹이, 손님상,
젖은 쌀로 바뀌었습니다. 노행수가 비웃었습니다. 장터일에는 손실이 있는 법이다. 서련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손실이라면 왜 매번 같은 창고로 갑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련은 전날 밤 떼어낸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이 표식은 사라진 쌀자루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에도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붉은 점 하나, 검은 줄 2개, 비뚤어진 동그라미. 박아전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조작할 수 있다. 최 노인은 불에 그을린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장부도 조작이요? 사또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 전 장부에도 같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서련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보따리에서 나왔던 찢어진 장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조각을 불에 탄 장부의 빈자리에 맞췄습니다. 찢어진 선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는 새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아전, 노행수, 김진사댁 별채.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여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사댁에서 오래 일하다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날이 10년 전 밤 저는 보았습니다. 한 장부꾼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없애려던 자들이 불을 냈습니다. 어린아이가 불길 속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냥 갔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여종은 떨리는 손으로 박아전과 노행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댁 심부름꾼을 가리켰습니다. 그 뒤에는 김진사댁이 있었습니다. 서련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흉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리, 이 흉터는 도둑질하다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장부를 품고 불길에서 살아나며 생긴 상처입니다.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박아전과 노행수를 당장 묶어라. 김진사댁 별채 창고를 수색하라. 군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박아전은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고 노행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서련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인 이유. 그날 해가 지기 전 김진사댁 별채 창고에서 사라진 쇠고기 나왔습니다.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콩, 보리, 무명, 엽전 꾸러미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와 나무패, 여종의 증언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성의 세곡을 빼돌린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며 빼앗은 곡식은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또한 10년 전 한윤에게 씌운 누명도 거두어들인다. 서련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련은 그들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잃어버린 세월이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 노인이 서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인색하다던 객주가 흉터 있는 여인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최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련아, 나는 내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다. 서련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진 빚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는 걸 알고도 나는 숨었다. 내 객주를 지키려고, 내 밥그릇을 지키려고 진실을 묻었다. 최 노인은 객주 열쇠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안방에 들인 것은 불쌍해서만이 아니다. 객주의 안방은
내가 가장 귀한 장부를 숨기던 곳이다. 이번만큼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진실을 지키고 싶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최 노인이 서련을 안방에 들인 이유. 그것은 동정도, 변덕도, 돈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늦은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진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는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댁 창고는 봉해졌고 박아전은 파직되었습니다. 노행수의 포목전도 문을 닫았습니다. 빼돌려진 쇠국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련을 향해 침을 뱉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련은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걸을 때도 객주 마루에 앉아 장부를 쓸 때도 그녀는 흉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최 노인은 객주의 장부 절반을 서련에게 맡겼습니다. 앞으로 이 객주의 돈길과 곡식길은 내가 보아라. 서련은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객주 장부를.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숫자 뒤에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서련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윤. 누명을 벗다. 그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서련. 장터의 장부를 맞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서련의 흉터는 더 이상 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흔적이었고 묻힌 진실을 끝내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를 보고 흉하다 했고, 가난한 보따리를 보고 도둑이라 했고, 말없는 여인을 보고 죄가 있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얼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장부의 숫자 사이에 있었고, 밤길을 오가던 쌀자루의 흔적에 있었고, 끝내 무너지지 않은 한 여인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제일 인색하다던 객주는 사실 누구보다 오래 묵은 빚을 갚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흉터 있는 여인은 사람들이 버린 여인이 아니라 장터의 거짓을 밝혀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서련을 더 이상 흉터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누군가는 조용히 길을 비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의 얼굴을 보지 말고 그분이 지켜낸 것을 보아라. 때로는 사람들이 외면한 상처 안에 한 고울을 뒤집을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